이제 서양 철학사가 벌써 68강에 이르고 있는데 68강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진도가 안 나간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이 나간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근데 철학으로서는 역시 근세 철학이 철학다운 철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근에 제 딸이 김승중 교수라고 저 월간 중앙에 히랍에 대해서 고대 히랍의 미술품들을 가지고 쓰는 글들이 있는데 이번 달은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결국 심포지움이라는 게 셈이라는 게 가치라는 뜻이고 가치. 포지온이라는 거는 마신다. 심포지움이라는 게 술 파티거든. 술 파티. 같이 마신다. 근데 그 심포지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히랍 문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올림픽에 대해서 썼어요. 올림픽에 대해서. 이 올림픽이라는 게 과연 뭐냐? 왜 발생했고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걸 썼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얘가 지금 12번을 쓰기로 했는데 앞으로 전쟁, 종교, 여성, 정치, 건축 이렇게 해서 5분야에 자기가 쓸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아마 히랍 문명 전체의 모든 주제를 일단은 일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김승중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진짜 히랍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히랍을 이해하면은 사실 쓸데없는 신화 얘기라는 것은 복잡한 고유명사들과 그들 사이에 얽혀지는 아주 요상한 관계들, 수없는 근친상간의 이야기라든가 죽이고 살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자체 외에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여태까지 우리 해설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김승중의 글은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그 모든 것을 이 비주얼하게 미술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철학도로서 여러 가지 반성이 돼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히랍 문명에 대해서 우리 철학과에서 다루는 철학, 예를 들면 플라톤이 쓴 플라톤의 저작을 읽고 과연 거기서 느끼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계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히랍의 모습이 진짜 히랍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이 철학이라는 것을 히랍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미 굉장히 문헌 중심의 아주 드라이한 논리적인 이야기들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총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중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근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 그러니까는 총체적으로 문명 전체의 문학 우리가 항상 하면 문사철이라고 그러지만 이 문사철의 총체적인 이 구성을 통해서
항상 그 살아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철학사라고 하는 이 장르가 굉장히 잘못 설정된 장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세 철학은 그 중세 철학의 가장 그 집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박선찬 교수 같은 분들은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강의하려고 보면은 강의할 내용이 별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머리에 잡히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방대한 신학대전의 그 논증이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와 쓴 양을 계산하면 이게 한 사람이 도대체 쓸 수 있는 양인가 할 정도로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썼고 신학대전에 방대한 볼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십 권으로 정리가 돼서 나올 텐데 아무리 본다 한들 강의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러셀이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드는 게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There is little of the true philosophic spirit in Aquinas. 아퀴나스에게서 진정한 철학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 무슨 철학 정신이라는 게 있냐? 그러면서 he does not, like Platonic Socrates, set out to follow whatever the argument may lead.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논증이 어디로 갈지, 그 논리적인 논증이 어디로 갈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논증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무전제로 논증을 순수하게 논증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그 번역한 사람은 이걸 거꾸로 잘못 번역했던데. 그러면서 he is not engaged in an inquiry the result of which it is impossible to know in advance. 그 결과를 미리 알기가 불가능한, 미리 알 수가 없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탐구에는 이 사람은 종사한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다 결론을 아는 것만 탐구를 한다는 얘기죠. It is declared in the Catholic faith. 결국 그의 모든 아규먼트는 결론이 이미 카톨릭 신앙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if he can find apparently rational argument for some part of the faith, 그러한 카톨릭 페이스라도 카톨릭 신앙의 어떠한 문제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합리적인 아규먼트를 그가 했더라면 그는 조금 더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결국은 항상 궁극적으로 모든 아규먼트가 끝으로 가면은 신의 계시로 간다는 거죠. 신의 계시로 간다는 거죠. 결론이 미리 주어져 있는 아규먼트, 결론이 미리 주어져 있는 아규먼트의 finding, 그 논증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재미난 말이에요.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는 논증의 발견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것은 일종의 특별한 호소일 뿐이다. Special pleading 그랬거든요. 특별한 호소일 뿐이다. I cannot therefore feel that he deserves to be put on a level with the best philosopher either of Greece or of modern times. 그래서 히랍 시대의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근세의 훌륭한 철학자들을 잇는 가교로서 동급의 철학자 수준의 아퀴나스를 놓을 길은 없다. 이 말이 상당히 나는 점잖고 정직하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러셀의 매력이라는 게 이런 식의 그 정직성에 있단 말이죠. 물론 스콜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결국은 중세의 보편 논쟁이라는 거, 보편 논쟁이라고 우리가 보편 논쟁이라고 그러기도 말하고 일종의 뭐 신념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신념론 논쟁이라고. 이게 신념론이라는 게 이게 바로 관념 실제론을 말하는 거거든. 신념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의 관념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세기의 리얼리즘은 그 리얼리즘을 번역하지 않고 중세기 리얼리즘을 되게 신념론으로 번역해야 우리 철학에서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 실제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념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건데 이 보편 논쟁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보편자, 우리의 모든 개념, 이 보편자가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것을 항상 실제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무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별게 아니란 말은 나무도 하나님이나 똑같은 보편자예요. 나무라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다 들어가잖아 지금. 응? 그럼 그게 나무가 실제로 우리 대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에요. 나무라는 게 틀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고 이게. 응? 미러클 메이커. 헬렌 켈러 가리키는 설리반이 가리키는 그러다가 그렇게 어렵게 집요하게 개를 그냥 때리면서 뭐 이렇게 달래면서 하여튼 결국은 물이라는 거 하나, 에? 나중에 이렇게 펌프질 하면서 그거를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그거를 매치시키는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에 헬렌 켈러에게 전 세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장님이고 그런 어린애지만 그러니까 그때
물은 모든 존재하는 물이 되는 거. 그 나무라는 이것이 이게 잡혀 이런 게 나무다 할 때 모든 나무가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인식이 되는 거 아니야. 깜깜했던 그 고기 덩어리에 그 순간에 나무 하나로 이렇게 된다. 이건 우리가 사실 이런 모든 우리의 개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추상성을 갖는 거란 말이지. 나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엉터리, 불완전한 요소가 많은가. 우리 언어 자체가 전부 하나님이야. 결국 그만큼 모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건데, 보편자라는 거죠. 그게 그 보편이라는 모든 개념이라는 건 나무라는 건 모든 나무 개별자에 대한 하나의 보편자거든. 나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무 이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나무가 그 나무로 존재하는 거고, 나무라는 거는 그저 우리 목청의 떨림에 불과한 거다. 이것은 그저 only name. 단지 이름일 뿐이다.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 name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노미나라고 그러는 거야. 노미나. 이름일 뿐이다.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가 only names nominalism이라고 그러는 거야. 노미널리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명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중세기를 훅 날려버리는 거죠. 중세기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근세 정신은 뭐겠어요? 모든 근세 정신의 출발은 사실은 노미널리즘이에요. 유명론에서부터 사실은 근세의 모든 과학주의가 싹 트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실제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별자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중세기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론의 학설은 사실은 그런 가교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국은 이성에 의한 진리가 있고 계시에 의한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계시라는 말을 또 뭐 은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다 비슷해. 은총의 빛, 이성의 빛. 우리가 항상 철학사에서 얘기할 때는 이 은총의 빛과 이성의 빛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성의 빛과 루멘 라셔날레인가? 나치오날레. 그 다음에 계시의 빛, 은총의 빛. 그러니까 이거는 루멘 그라티에. 하여튼 루멘 그라티에 계시의 빛, 은총의 빛. 계시에 의한 것이든 그 이성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신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전부 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의 빛이 항상,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그런 황당한 예수가 정말 죽었다 살아나냐?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성의 빛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인간의 계시의 빛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되죠? 계시의 빛은 이성의 빛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게 모든 중세 철학, 그러니까 아까 러셀이 말한 대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엉터리, 이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도대체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둘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빛이라도 결국 깊게 알고 보면 은총의 빛과 못은 상충되지 않는다. 계시의 빛도 깊게 들어가면은 이성의 빛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많은 신학대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란 말이야. 그 사실 편한 얘기지,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수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성의 빛으로 대처하고 이럴 경우에 그 은총의 빛으로 대치해 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신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이 그의 진리를 계시를 통하여 전달하느냐 이성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신앙과 이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사람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credo ut intelligam, 알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믿는다 라는 입장과 intelligo ut credam, 믿기 위해서는 이거 따져봐야 되지 않냐. 믿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이성적 입장과 은총의 신앙적 입장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결국 이 두 입장이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되는 학설들을 화해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상과 진료의 문제라고. 형상과 진료의 문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갖고 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순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 순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가장 최상의 정점에 있는 거, 퓨어 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이제 가시란 말이에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신은 뭐야? 항상 이 진료라는 게 이게 시공을 구성하는 마타리알이란 말이야, 메터리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료라는 것은 뭐야? 이게 들어가면서 뭐야? 개별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개별화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다르냐? 메터리알이 다른 거지. 같은 신의 형상을 가졌더라도 메터리알이 다르면은 진료가 다르게 되면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료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에서 쭉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진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꼴리는 거는 이거 뭐야? 이게 진료가 있기 때문에 꼴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 진료가 없다면 꼴리는 거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진료 없는 순수 형상이라면 저 여자랑 뭐 섹스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메터리알이 있기 때문에 꼴리면 혈육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약이라는 건 진료에서 오는 거거든. 욕정이라든가 우리가 패션.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육체적인 걸 갖다가. 그러니까 최상의 순수 형상이라는 거를 모든 존재의 아주 순수한 완전한 실현태, 엔텔레키로 온다 그래. 엔텔레키라고. 이게 순수한 모든 것의 실현태란 말이에요. 이 실현태란 말이죠. 이런 형상과 진료론으로 말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존재물이라는 것은 형상과 진로의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존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신의 형상을 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들 나무나 저런 거에 비해서 저것은 신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저거 순수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신의 아름다움과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모든 세계는. 이제 이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인데, 우주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의 영역과 은총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은 정신적 물질적 세계의 제1원인이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라고 하는 순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것이 점점 이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통합주의자란 말이죠. 이 사람의 이제 그 철학의 그 유명한 하도 유명한 얘기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 the argument of motion or first cause. 이는 the argument of efficient causality. 이거 하도 유명한 것들이라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3은 the argument of possibility and necessity. 그 다음에 4는 the argument of degrees of perfection. degrees of perfection.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서양 철학에는 이게 유치한 것 같아도 다 들어가 있거든. 이 argument들이. argument of design or purposiveness. 이게 재미난 게 그 유명한 아담스 아니야 누구지? 천주시를 쓴 마테오 리치가 와서 쓴 우리 동양에다가 와서 유학자들을 놓고 그 강의를 한 그 천주시라는 책을 보면 전부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전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은 first cause 제일 원인 이거 원인론적 이거 이제 모든 운동 이 세계는 운동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냐. 운동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밀어서 된 거고, 그러면 가장 최초의 모든 모션에 모든 최초의 first cause가 없을 수가 있냐. 제1원인이 항상 있다. 결국 신은 제1원인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식이거든요. 두 번째도 작용인의 인과성으로부터의 증명인데, 그 인과적인 마찬가지인데 이에 따르자면 물질 세계는 우연적이고 스스로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 즉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물질 세계가 부단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필연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증명. 세 번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 세계 속의 모든 사물들을 존재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기 위해서 모종의 다른 대상들에 의존하게 되는 단순한 가능성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음에 틀림없는데, 따라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를 창조할 능력이 있었던 필연적, 비우연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이 모든 possibility, 우연적 가능성에 대해서 필연적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증명은 모든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성의 정도가 제각기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한 존재가 비교의 바탕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퍼펙션은 디그리가 있으므로 가장 완벽한, 모든 완벽성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design or perversiveness죠. 모든 세계를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 수가 있냐? 그 꽃 하나, 우리가 진화론의 법칙을 봐도 이러한 모든 것이 기막히게 연관이 돼 있고, 이것은 이 디자인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디자인을 전체를 관장하는 디자이너가 없을 수 있냐? 그러니까는 이 세계는 디자이너가 없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러셀이 딱 한마디에, 나는 이건 모르지만, 수학자라면 누구나 제1항이 없는 수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원인 결과 원인 또 이게 결과 원인은 제1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 수열의 논리가 수학에서 틀린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건 개소리라는 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 제1항이 없는 수열은 무수히 가능한 건데, 이러면 궁극적으로 제1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엉터리 아규먼트라는 거지, 근원적으로. 왜 그런 적이냐. 근데 그 수열적 그 얘기가 아닌 가장 파워풀한 게 이거거든요. 디자인. 칸트도 이거를 다, 여기 1, 2, 3이라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코스몰로지컬 아규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1, 2, 3에 이거를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칸트 철학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코스몰로지컬 아규먼트고 4가 이게 완벽성의 디그리, 이게 플라토닉 아규먼트라고 그래요. 플라토닉 아규먼트.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목적론적 텔레올로지컬, 이게 칸트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텔레올로지컬 아규먼트라고 하는,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세계 속의 설계가 현존한다 함은, 다시 말해서 대상들이 주어진 목표에 맞게끔 작용하도록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각 사물의 목적을 기획하였던 이지적인 유능한 설계자가 존재함을 함축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가질 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텔레올로지컬이라는 건 우리 동양인들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 총체적인 이 우주에 대한 디자이너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노자에게서 깨지는 게 뭐냐?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미꽃의 디자인하고 민들레꽃의 디자인하고 개나리꽃의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각기 그냥 스스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그 자체로 디자인이 된 거니까 이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 자생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게 스스로 그 여건에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우리는 사실은 진료에서 형상이 emerging 한다고. 진료에서 이렇게 형상이 emerging, 거기서 이렇게 출현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현현해 가는 우주. 그것은 전부 개별적인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쳐다보지 우리가 중세기적 사유가 서양인 아마 이걸 서양인들은 못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주를 볼 때 우주는 이거는 저 민들레꽃과 저 장미꽃과 이 백합꽃과 이 난초꽃의 이런 이것은 뭔가 그 모종의 전체적인 디자인 속에서 그렇게 변종되고 그건 하나의 디자이너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진화의 법칙도 결국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 디자이너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나는 그 화이트헤드 철학에서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주가 과연 점점 진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그 스스로 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 변해온 모습이 너무 오묘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 스스로 변해온 모습이 뭔가 그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근데 사실 이런 거대 담론이라는 게 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담론이지. 과연 그게 우주라는 게 과연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건가? 점점 추해져 가고 있는 거냐? 그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지만 나는 그 거대 담론의 그 구라를 나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자체가. 근데 이 디자인 or purposiveness라는 건 이 우주는 그것이 teleological argument. 뭔가 우주는 목적성이 있는 것 같다. 이 세계는 목적성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항상 교회 다니면서 하게 되잖아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런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주셨다. 이런 식의 그 사고가 들어간다. 근데 내가 충격받은 건 노자를 읽다가 노자가 푸른, 그때 개가 풀 먹으면 아니겠지만 하여튼, 푸른 개를 위해서 풀을 생하는 건 아니지만 개가 먹고, 또 개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이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건 그냥 불이 난 거지. 그냥 개를 우리가 먹는 거지. 그 개가 우리가 잡수라고, 우리가 개를 안 먹는 문명도 있는데, 개가 우리 보고 잡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론적 사고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사고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위험한 사고인데,
그 목적론적 사고를 아주 정면으로 깨고 들어가는 그 노자를 읽으면 말이지. 그런데 하여튼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신의 존재 증명을 코스몰로지컬하고 플라토닉하고 텔레올로지컬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러셀은 이게 순혈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다. 제1이 딱 이거 좀 이게 딱 제1의 원인이 있다. 그거는 뭐 또 뭐의 결과냐? 그건 또 누가 저기 그 부동의 부동자다. 뭐 자기는 부동하면서 뭐 사동자, 부동의 사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론 가지고 개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유명한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 책이 바로 아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는 하여튼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철학이 암암리에 깊은 영향을 줬다는 거죠. 서구인들의 사유. 그러나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웃기는 얘기예요. 왜 우주를 갖다 꼭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나 하여튼 이 서양 철학에 있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국학을 할 때 천주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 왜 너희들은 리와 기를 말하느냐. 존재자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리기의 논리에 의해서도 다 이러한 아규먼트가 입증된다. 이걸 말한 게 그 천주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리기론에 굉장히 무제일 원인적인 사유를 까는 책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마테오 리치의 그런 논리는 더 유치한 걸 가지고 더 고등한 천리를 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또 난민들은 이제 그 천주실 때문에 세상이 바뀐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재미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중세 철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유명론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보편자들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면서 근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편자로부터 해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강의를 하는 오늘 이날이 제가 그 CBS 김현정의 라디오에서 오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 8시에 나가는 그 김현정 뉴스쇼에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데, 온 국민이 상당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것이 꼭 다른 차원에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해안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도 상식 이하의 말이 안 되는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농간을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현실에
터무니없는 우리는 농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간을 당하고 국민 모두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최면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데서 좀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그 강의 내가 오늘 CBS 라디오에서 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CBS에서 한 얘기들의 이미 차원을 뛰어넘는 분들만이 거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놀라시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 냉혹하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실력, 용기, 사랑, 희망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철학에서 배워야 한다. 결국은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동요돼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의 카드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이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우리는 평화의 담론을 그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반드시 우리 민족이 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조금 충격적으로 내가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터무니없는 전쟁의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갈망하는 것은 내년 2017년 대선에 정말 수준 있는 지도자가 뽑혀서 제대로 된 우리 철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